안녕하세요. 바이오와 팔짱을 끼고 여러분과 함께 산책을 나설 연세대학교 생명시스템대학 시스템생물학과 김흥빈입니다.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좀 고루한 질문 같기도 하죠. 하지만 참 생명은 신비롭습니다. 또 사람들은 지금이 바이오 시대라고 그럽니다. 바이오 시대는 또 뭘까요? 도대체 왜 바이오 시대일까요? 생명은 왜 신비로운 것일까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많은 생명체들은 어떻게 이 지구에 살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요? 이 모든 것에 대한 의문점, 이 의문점을 한번 저와 함께 바이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산책을 하면서 담소해 보시면 어떨까요?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저는 여러분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생명 시스템은 뭐고 시스템 생물학은 뭐냐? 그렇죠. 좀 어색하고 이상하시죠? 한번 시스템을 빼보세요. 그러면 그냥 생명대학 생물학과 어떤 게 확 오시죠? 시스템이 들어감으로써 좀 말이 이상해졌어요. 시스템이 왜 들어갔을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시스템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면 시스템이 들어간 이유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시스템. 우리가 아주 많이 쓰는 말이에요. 요즘 복지 시스템. 여러 가지 사용 많이 하죠? 근데 원래 시스템이라는 단어는 사실 생물학 용어라기보다는 공학에서 먼저 사용을 했고 일반 용어로 쓰고 있어요. 뜻이 뭔가요? 보통 이렇게 항상 모든 질문에 무엇인가요? 여쭤보면 긴장이 됩니다. 쉽던 질문이 어려워져요. 강의란 무엇인가? 지금 강의하고 있거든요. 강의란 무엇인가? 이게 강의인데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시스템이란 무엇인가요? 시스템이란 보시는 것처럼 각 부분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상호 의존하면서 하나의 전체로서 기능하는 것을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면 생명 시스템, 사실 생명은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의를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생물학에서도 생명의 정의를 나름 약속을 해서 하고 있지만 완벽한 정의를 못 내리고 있고 철학에서는 지난 수천 년간 고민해왔지만 여전히 생명은 정의를 못하고 있죠. 하지만 그 생명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생명 시스템이다. 우리말로 옮기면은 시스템은 무슨 개 이렇게 되죠.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인체에 기관계라는 게 나와 있어요. 기관계. 영어로 하면 organ 시스템이 되겠죠. organ은 기관이잖아요. 그럼 우리 몸은 위, 간, 다 기관이죠. 기관의 모임이 우리입니다. 기관의 모임. 그래서 organ이 모인 게 organism. 우리말로 유기체 또는 생명체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죠. 사실 과거에는 생물학에서 이 생명체를 organism, 유기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현대 생물학에서는 그 오르가니즘이라는 용어보다는 뭘 쓰느냐? living system, 생명 시스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러느냐? 과거에는, 여기서 말하는 과거라는 것은 20세기 이전에 이 개체, 오르가니즘이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더 이상 개체는 곧 오르가니즘이죠. 근데 지금은 과학이 발달하면서 개체가 죽어도, 즉 오르가니즘은 죽어도 좀 얘가 좀 섬뜩합니다만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장기 기증, 장기 이식, 그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오르가니즘 차원에서는 오르가니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데 그 하부에 있는 organ은 기관은 살아남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살아있는 그 집합체가 오르가니즘보다는 리빙 시스템이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실험 방법적으로는 물론이고 생명을 탐구하는데 훨씬 용이하겠죠. 기관은
뭐로 되어 있느냐?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 조직, 피부 조직. 조직은 또 뭐로 되어 있느냐? 세포로 되어 있죠. 피부 세포, 간 세포. 자, 그래서 세포가 생물학에서는 생명 현상이 나타나는 최소의 단위를 뭐라 하자? 세포라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세포도 하나의 리빙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오르간즘이라고 말하면은 우리가 딱 제한되던 것이 이제는 리빙 시스템이라고 말하면서 생명 시스템이라고 하게 되면은 세포도 지칭할 수가 있고 기관을 말할 수도 있고 전체 오르가니즘을 말할 수도 있고 그런 이유로 우리가 생명 현상을 탐구하는 현대 생물학에서 오르가니즘보다는 리빙 시스템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죠. 보통 많은 분들이 이 생물학은 암기 과목이다라고 생각들 하세요. 특히 다른 자연과학에 비해서 나름 일리가 있지만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너무 용어가 많다. 용어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단어가 풍성한 거죠. 또 이런 말도 들어요. 물리나 이런 경우에는 공식 하나를 외워서 알면 다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생물학은 다 다르다. 여기 전 핵심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물리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아주 그 학자가 아닌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할 때는 물리 공식도 기본은 외우죠. 화학 주기율표도 일단은 외우죠. 구구단도 일단 외우는 겁니다. 생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핵심은 외울 필요가 있죠. 하지만 핵심만 알면 그 다음부터는 역시 개념을 적용하는 거거든요. 절대 생물학은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자, 이제 그러면 생명 현상이 일어나는 최소 기본 단위인, 최소 단위인 세포 속으로 한번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자, 세포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진핵세포, 원핵세포. 둘 차이는 뭐냐? 일단 이름은 진핵세포, 진짜 핵이다. 원핵, 원시적인 핵이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이 크기 면에서 진핵세포가 원핵세포보다 훨씬 더 큽니다. 자, 그럼 먼저 크기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진핵세포를 우리가 야구장만 하다고 하면 원핵세포는 투수 마운드만 합니다. 말 나온 김에 바이러스는 세포는 안 돼 있지만 우리가 비세포성 생명체라고 얘기를 한다면 바이러스는 얼마나 하냐? 보통 바이러스는 야구 공만 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진핵세포에는 핵막이 있는 핵을 비롯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핵 안에는 DNA 유전 물질이 들어있죠. 그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이건 미토콘드리아,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곳이죠. 우리 몸의 세포 안에 발전소입니다. 그리고 리보솜은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장소입니다. 생명 현상이 일어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런 생명 현상들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런 세포 소기관들을 그냥 다 모았다고 해서 생명 현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세포 안에서 이들이 모였을 때 드디어 생명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처럼 아래 수준에서는 없던 현상이 나타나는 현상, 그 위에 올라가서 이걸 우리가 창발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포에서 어떤 현상이 조직으로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여러 세포가 있지 않습니까? 세포가 간 조직, 피부 조직, 조직으로 가고, 또 조직이 기관으로 가고, 기관이 개체가 되면 그 아래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와 같은 걸 우리가 창발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을 공부할 때는 딱딱하게 이거를 막 외우고 그런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그냥 이런 거구나 하면 개념을 이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 많은 용어와 이런 거에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건 놔두시고 전체 개념만 이해하시고 좀 더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제 뭐 관련된 책을 볼 때 이게 이런 용어가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즐겁게 생물학을 공부하실 수 있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건 많이 이거 했대요. 종속, 과목, 강문, 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인간 그 책 이름도 유명한 게 있어요. 사피엔스라고. 그게 우리의 종명입니다. 앞에 호모는 뭐냐? 이게 속명입니다. 속명. 종속 호모 사피엔스. 이렇게 학명을 그렇게 붙이거든요. 대장균은 에스케리치아 콜리 이렇게 붙여요.
이명법은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다행이에요. 왜 다행이냐면 만약에 이런 용어를 다 저마다 자기 나라 말로 부른다고 그러면 아마 이거 생물 연구할 수가 없죠. 이게 뭐 나라마다 다 생물 이름이 다른데, 근데 이제 학문을 연구할 때는 이 학명을 사용합니다. 호모사피엔스는 라틴어이기 때문에 라틴어는 이 영어와 발음이 달라서 그냥 스페링 그대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호모 사피엔스, 인간의 학명입니다. 그럼 종속, 지금 호모 속에는 우리 사피엔스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멸종했어요. 종의 모임이 속이 되는 거죠. 그 위가 과, 목, 강, 문, 개, 동물계, 식물계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지금 그림에 보시면 맨 위에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역, 역. 영어로는 도메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사실 생물 분류라는 것은 17세기에 린네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이 생물학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예요. 왜냐하면 이게 뭐와 똑같은 거냐면 우리가 집에 물건이 많은데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물학을 연구하려면 분류를 잘해야죠. 사실 분류 정리는 우리가 잘 살아가려면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분류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어떻게 했느냐? 일단 눈에 보이는 특징을 갖고서 분류를 했었죠. 근데 최근에는 뭘로 분류하냐면은 유전자, 염기서열을 비교해서 분류를 합니다. 특정 유전자를 사용을 해서 분류를 하는데 과연 그 특정 유전자가 어떤 유전자일까요? 궁금하시죠? 먼저 그 유전자 정체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렇게 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DNA를 유전물질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전물질은 결국 우리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 생물학에서는 어떻게 추정하냐 하면 모든 생물은 하나의 공동 조상에서 유래했다라고 추정을 해요. 이거는 논리적인 추론이에요. 어떤 거냐 하면 우리 다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부모님은 또 부모님이 계세요. 계속 올라가면 원조, 조상님이 계시죠. 그게 우리 족보죠. 네, 원조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부모, 즉 생물은 생물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은 원조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조상이 계신 것처럼 모든 생물에도 원조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추론의 근거예요. 거기에 동의하신다면 공동조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모든 생물들이 다 DNA를 유전물질로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뭐를 말하는 거냐? 공동조상도 DNA를 유전물질로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거기서 유래해서 서로 변해왔어요. 이건 마치 언어하고 비슷해요. 하나의 언어가 변해왔어요. 그래서 서로 달라졌어요. 사투리 수준이 아니고 아예 다른 언어가 되어버렸어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종속, 과목, 강문기 할 때 같은 종내에서 비슷비슷한 사투리, 속으로 가면서 달라지는 다른 나라 말, 전혀 외국어가 돼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한글과 일본어는 어수는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글과 영어는 언어도 다르고 어순도 되게 달라요. 비슷한 거예요. 지금 이 유전자를 비교해 보는데 변화가 너무 많아가지고 비교를 해도 이 원조의 모습을 그려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걸 찾아야겠어요? 가장 변화가 좀 적은 유전자를 택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게 무엇일까? 라고 한 과학자가 고민을 했어요. 칼 우즈라는 미국의 미생물학자이자 분열생물학자인데요. 이 양반의 아이디어는 뭐였냐면 바로 여기서 보이는 세포 소기관 가운데 하나인 리보솜. 저 리보솜을 구성하는 RNA의 유전자를 택했어요. 왜? 리보솜의 기능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입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모든 생명체는 우리 단백질이 생명성을 나타내는 핵심이거든요. 단백질을 잘못 만들거나 단백질을 만들지 못하면 그 생명체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고로 리보솜을 구성하는 유전자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덜했을 것이다. 워낙 중요하니까.
워낙 중요하니까. 우리가 왜 법도 헌법은 쉽게 못 바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여기서 조금만 변화가 오면 리보솜은 조금만 변화가 오면 깠다 가다가는 생명체가 단백질 잘못 만들어서 도태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아, 리보솜을 구성하는 그 특정 유전자를 가지고선 우리가 분석을 하면 이거 힌트를 얻을 수 있겠다. 근데 정확했어요. 모든 생명체의 리보솜을 구성하는 특정 유전자를 비교해 보니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크게 세 부류로 나뉘더라. 바로 진정세균, 박테리아, 고세균, 아키아, 다음에 진핵생물, 유캐리아,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세균력, 진정세균력, 박테리아 말하는 겁니다. 고세균력, 이 고세균이라는 거는 이 유전자를 이용한 분류가 있기 전에는 우리가 정체를 몰랐던 거예요. 그냥 세균인 줄 알았었죠. 근데 이제 80년대부터 이게 이제 확인이 되면서 당연히 미생물인 거죠. 다음에 진핵생물에는 동물, 식물이 있죠. 다음에 곰팡이, 미생물입니다. 녹조, 적조하는 조류, 미생물입니다. 다음에 뭐 집신벌레, 아메바 하는 원생동물, 이것도 미생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진핵생물에 들어와 있어요. 현대 생물학에서는 이제 분류를, 물론 여기 사용하는 지금 전통적인 방법도 그대로 사용은 하지만 어떤 그 데이터를 더 우리가 증거를 활용하냐면은 바로 유전자 정보로 분류해 활용을 하고요. 사실 이게 얼만큼 그 큰 힘이 되냐 하면 심지어 과거에 멸종한 생물까지도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왜? 화석이나 고대 유적에서 소량의 DNA만 확보할 수 있어도 그거를 DNA를 증폭을 해서 유전자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멸종한 생명체의 유전자까지도 해서 우리가 이 족보를 완성하는데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릴 진화 얘기를 할 때에도 결국 우리가 이 생명의 역사를 지금 시점에서 알아본다는 것은 마치 뭐와 비슷하냐 하면 어떤 사건을 해결하는 탐정의 모습과 비슷한 겁니다. 파편으로 나와 있는 정보들을 모아서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정보를 먼저 확보해야 되는데, 증거를 모아야 되는데, 증거를 모으는 기술이 필요하겠죠? 다음에 증거를 분석하는 기술이 있어야겠죠. 점점 증거를 모으는 기술과 증거를 분석하는 기술이 늘어나니까 뭐가 늘어나느냐? 생명의 역사에 대한 정보가, 사료가 늘어나는 것이죠. 그런 거를 토대로 생물학에서는 계속 정보를 보충해 가면서 생명의 역사를 밝혀내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제가 하나 먼저 말씀드린 것은 이 지구에 사는 생물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동식물이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전체 생물을 놓고 보게 되면은 동식물은 극히 일부고 훨씬 더 많은 대다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한 가지 여담처럼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강의를 할 때 미생물이 뭐냐고 가끔 질문을 받습니다. 특히 일반인 대상으로 할 때.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동물 아시죠? 식물 아시죠? 그럼 다 아신다고 그래요. 동물, 식물 빼고 남는 게 미생물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 분들도 이렇게 반문합니다. 동물 빼고 남는 게 뭐가 있냐고. 그렇죠. 남는 게 없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없어 보이죠.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없어 보인다고 그래. 그게 미생물이야. 자꾸 없어 보인다니까 미생물들이 기분이 안 좋아요. 서운해요. 미생물은 어떻게 존재를 드러내느냐? 활동으로 드러내요. 우리는 늘 그들의 존재를 우리 곁에 있어요. 김치, 요거트, 맥주, 쓰레기가 썩어가는 거. 다 미생물의 활동, 그들의 존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알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없어 보인다고 그래요. 서운하죠. 서운하다 못해 화가 나서 난농을 부리는 좀 무례한 그런 미생물들이 있어요. 언제
인간이 자기들을 봐주느냐? 병을 일으키면 우리가 주목하죠. 어쩌면 여담입니다. 요즘에 이런 감염병 시대에 많은 감염병, 우리가 그동안 너무 신경 쓰지 않고 무시했었던 그런 미생물들의 난동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미생물 입장에서 해보면서 일단 이 첫 강의는 이렇게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